자, 그럼 먼저요, 날씨부터 좀 알아보죠. 이 중부지방에 강추위가 찾아와서 많이 추우실 텐데 이 추위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단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온화한 겨울 날씨를 뒤로하고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8도로 어제보다 9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4도로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겠고요. 찬바람에 실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며 종일 춥겠습니다. 현재 특보 현황을 살펴보시면 한파주의보는 전국으로 확대됐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들면서 모든 해안가와 강원 산지, 제주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호남 지역에는 현재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북과 전남 북부에 최고 1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북 북동 내륙, 제주 산지에는 최고 8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 지역에는 최고 5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2도로 낮에도 중부지방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남부지방도 대구와 광주 2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며 춥겠습니다. 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순서 코로나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435명, 위중증 환자 수는 971명으로 계속해서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내일 0시부터는요, 사회적 거리 두기도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회복 중단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청와대 발표 내용부터 영상으로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코로나19 관련해서 5번째로 나온 사과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사과를 안 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당연히 뭐 사과를 했어야죠. 지난 7월 달에 중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 방역을 강화하겠다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한 4개월 끌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반 전에 후퇴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했는데 이제 전면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사과한 거는 저는 뭐 바람직한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들의 생활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네. 이거를 대변인 통해서 사과를 할 일인가. 아하. 그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K방역 뭐 홍보 잘했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했는데 이거는 대변인을 통해서 했다는 게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맞득지 않을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과 내용이 뭐 병상 확보,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늘어날지 몰랐다.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에 만전을기하게 했는데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병상 확보는 위드 코로나 하면서 당연히 준비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네네. 그 위드 코로나 하면서 병상 늘어나고 환자 얼만큼 늘어나는 거는 플랜 A, B, C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거 안 해서 지금 온 나라가 난리고 정은경 질병청장은 2만 명까지 앞으로 늘어난다고 확진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책임자 얘기는 전혀 없는 거죠. 저는 책임자 문책도 어느 정도 따라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대리 사과가 부족했고 또 이 엉터리 같은 이 방역 정책을 한 책임자 거기에 대한 왜 문책이 없느냐. 국민이 지금 코로나 사지에 던져져서 지금 각자 도생, 각자 지금 코로나 백신 찾으러 다니는 이런 환경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자 문책은 저는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 짚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문 대통령이 각계각층에게 보낸 연하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연하장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이 안에 문구를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게 그 워딩으로 써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의 계단에 올랐다. 이런 표현이 좀 눈에 띕니다. 자, 그런데 이현종 의원님, 네. 이 연하장이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이제 발송이 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내용과 현재 상황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연하장 문구가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이미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계 각국이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걸 받아보신 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일상 회복의 희망의 단계에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고 예전에 보면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얼마 뒤에 있어서 바로 이제 폭증 사태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뭐 대리사가 문제 지적하고 등등 하는데 과연 대통령이 정확한 보고를 받고 있는가? 바로 그 부분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확산세 문제는 이미 전문가들이 저희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그동안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빨리 지금 중증 환자실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환자가 폭증하면 지금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갖춰졌는 상황에서 이 사태가 이제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김호란 방역관이라든지 이런 보고를 받을 텐데 과연 이 정확한 이 하부의 상황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 대통령의 말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뒤집어진 경우는 이거는 뭔가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이 과연 현장의 상황과 그걸 전달해 주는 이제 각 부처, 그다음에 그걸 대통령에 직접 전달하는 청와대 참모, 과연 너무나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측면은 없는 것인지 저는 그걸 좀 살펴봐야 되겠다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유영호 교수님, 네. 지금 방금 이현종 의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계속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김호란 그 방역관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뭐 김효란 방역관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청와대에 있는 김호란 방역관의 온전한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과도한 얘기죠. 그렇죠? 이것은 방역이라는 것은 뭐 국민들도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질병청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있고 그리고 그 중대본인의 김부겸 총리가 있고 이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네. 청와대는 이제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도 수준일 텐데 김호란 방역관을 자꾸만 몰아가는 것은 야당의 사실 정치적인 공세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방역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코로나19 다시 또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명성 있게 그리고 방향을 올바로 제시해야 되고 방역 당국이 또 국민들의 협력을 얻어야 되고 협조를 얻어야 되고 우리 과거의 K방역 사례처럼 높은 시민 의식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결합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어렵단 말이죠. 일각에서 정치 방역에 대해 자꾸만 얘기하고 김호란 방역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의 이런 새로운 실험이 제대로 안 된 건 분명한 거죠. 네. 세계적 실험인데 한국에서 잘 안 된 거죠. 그러나 하여튼 이거 자꾸만 정치적인 코너로 몰고 가고 대선과 자꾸만 연계시켜서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식의 발언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의 이 엄중하고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어떻게 하자. 건강한 대안과 제안을 제시해야지. 너 너무 잘못하지 않았어. 엉터리 방역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엉터리 방역은 전혀 아니었죠.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빨리 일상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단계적인 강화 부분들 병상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준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위드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세계적 실험이거든요. 우리 처음 하는 거예요. 인류가 태어나서 이게 처음이에요. 한국도 처음이고 미국도 처음이고 유럽도 처음이고 다 이거든요. 계속해서 다른 나라 같은 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죠.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좀 더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우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불안해하니까 이제 사과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여튼간에 이걸 자꾸만 너무 정치화시키지 말고 국민적으로 어떻게 이걸 슬기롭게 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에 좀 여야가 다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 난국은 어서 빨리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에서 뭐 누구 한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온 국민 정치권이든 우리 국민들이 좀 힘을 좀 많이 합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윤 대표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 이 호주 순방을 네.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게 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물론 뭐 이 코로나 이 번지는 와중에 뭐 국내가 잠잠했을 때 뭐 호주 순방했으면은 여러 가지 참 모양이 좋았을 텐데 국내에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뭐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데 호주 방문한 거 뭐 외교적으로 중요하면 얼마든지 저는 방문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뭐 성과도 얻었고 하지만은 청와대 홈피에 또 셀카를 올렸잖아요. 셀카요. 셀카를 올려서 또 대통령하고 호주 그 정상 부부들이 웃으면서 셀카를 찍는 모습을 저는 뭐 사진 찍는 거는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나오는 이제 저 네. 사진이죠. 그렇죠. 근데 저 모습을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저렇게 올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국민들은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연말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그동안에 장사 못했던 거를 좀 만회해보겠다고 원료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망연자실한 상태인데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게 저게 맞는 건지 저거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보좌관들 비서진들이 생각이 없는 거죠. 만약에 생각이 있었다면은 좀 더 진지한 자세의 모습 이런 사진을 좀 올렸어야죠. 저는 뭐 저거 갖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청와대 보좌진들, 참모진들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창궐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는 저 비서진들 저런 사람들의 문제죠. 그 책임은 온통 다 또 지도자가 지는 거죠. 지도자가 그 밑에 부하들을 그만큼 잘 보좌를 못 받은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사진 하나보다도 이 사진이 보여주는 그 함의가 크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비판이 이어지니까요. 이 청와대 탁현민 비서관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야당의 외교 결례가 참 걱정이다. 이 상대국 정상의 호의와 친근함의 표현을 비난의 소재로 활용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설명을 올렸던데 글쎄요. 자, 뭐 방금 윤영걸 대표도 얘기했지만 정상 간의 뭐 여러 가지 교류 차원이고 친분 차원이고 설령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저 사진을 지금 홈피에 올리는 게 적절했느냐라는 비판은 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현중 의원님. 네.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이에요. 유권자 만나야 되는 대선 주자들도 참 걱정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제 매주 다니는 지방을 도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폭 축소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번 주에 거기서 접촉한 분이 확진자가 한 명이 있어서 그렇죠. 또 이게 PCR 검사를 해서 물론 음성이 나와서 이제 다시 활동 재개를 했습니다마는 위태위태한 형국이죠. 왜냐하면 이게 대선 후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한 2주간 격리된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손해거든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도 지금 지방 일정은 일체 잡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규모라든지 또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이번 대선 전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강화 움직임을 해서 내년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썩 빨리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외국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과 델타가 지금 뭐 결합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번 선거는 저렇게 지금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저런 장면보다는 이제 비접촉 선거로 가지 않겠는가. 그만큼 또 이 SNS나 이런 걸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 아마 지금 각 캠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행사 단위를 많이 잡았다가 네. 이게 지금 너무 또 문제가 되니까 다들 축소해서 이제 소규모 방식, 또 SNS 방식 이런 방식으로 선거운동 방식을 상당히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유세전에도 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최근에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주자들 이 가족 관련한 리스크가 상당히 부각되는 모습이죠. 자, 먼저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부인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잠깐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좀 그 진상을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
제 처가 어제 뭐 기자 질문이 사과를 하냐 하면 사과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사과할 의향이 있냐 하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사과라고 하는 것이 또 의향이 있으면 또 한참 있다가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표현했다고 보고 있고 또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지면 저희가 제대로 된 또 사과를 하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이 공세 중에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초상이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 교수님 지금 들어보면요. 사과 같은데 또 어떻게 들어보면 또 사과가 아닌 것 같고 사과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들어보면 사과인 것 같고 어떠세요? 사과가 아니죠. 아니에요? 네. 저기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공세의 빌미를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김건희 씨를 인터뷰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죠. 언론사에서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발언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언론 취재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허위 경력, 위조 경력, 조작 경력, 의혹과 논란이 지금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좀 알아본 다음에 사과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묻고 싶은 게 아니 그 지금 위조 논란이 있는 재직 증명서 그 다른 사람이 썼습니까? 그 김건희 씨가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삼성미술관 전시기획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 미술 세계대전의 수상을 한 것처럼 안 했는데 다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경력 부분에 있어서 다 관련자들과 단체들이 다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부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건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준 거 아니잖아요. 김건희 씨가 한 거 아니에요? 다 거기다 자기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확인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립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면은 재직증명서 부분도 보면은 재직증명서 띈 날짜는 2016년 몇 월인데 그 보면은 2002년부터 2006년으로 나와 있는데 재직증명서 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5년 현재까지로 나와 있어요. 네.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재직증명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제 여기 MBN 다니고 있다. 여기서 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띈 날짜는 2006년인데 그 기간은 1년 전 거로 돼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삼성미술관 부분도 그렇고 또 지금 이러한 허위 가능성이 있고 위조 가능성이 있는 조작 가능성이 있는 이 경력 부분들을 지금 서울여대에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결혼한 이후에 뭐 단국대, 국민대 제가 대학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군데 다 제출했다는 것이 언론에서 취재 결과 좀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자, 근데 이건 뭐 본인이 한 짓인데 다 다른 사람이 가서 대리로 재직증명서 썼나요? 아니잖아요. 본인이 한 것이면 본인이 바로 그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데 기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하나는 이제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론의 추이를 보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거 사과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재명 씨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부처리 받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공소시효는 지났다 그래도 업무방해, 대학에서 업무방해 아닙니까? 그게 허위다라는 거고 거짓이다는 부분이 되면 그 업무방해거든요, 실제로. 사안이 이제 드러났을 때 이제 그거 그렇죠. 드러났을 때 업무방해예요. 근데 사과하게 되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공소시효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재직증명서가 진짜 위조라고 하면 사무소 위조거든요. 공소시효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또 언제 제출했는지도 확실히 지금 규명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법률적 검토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건 빨리 사과해야죠. 빨리 사과해서 국민적 의혹을 싣고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 그리고 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평가를 받겠다. 이게 공직자들의 자세 아니에요? 공직 후보의 자세죠. 공직 후보거든요.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주변에서 빨리 하라 그럴 거야 아마.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두 가지다. 하나는 여론의 추이 뭐 이런 것도 보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사과할 경우 인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유영하 교수는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사과하게 되면 인정을 하는 것이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과를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대부분 일단 2004년 뭐 이렇다면 이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마 사법적으로 뭐 처리할 수 있는 건지는 이제 좀 더 다른 게 새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나온 것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이제 지나간 거기 때문에 또 사법적인 처리에서 불법이 있다라면 뭐 이걸 당연히 해야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는 윤석열 후보 이야기는 일단 좀 시시비비를 좀 따져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뭐는 또 너무나 정치공세 이걸 좀 가려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이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이제 증명서와 관련돼서 사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 측도 주장하는 게 물론 이제 결혼 전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결혼 전이냐 후냐 그렇게 썩 따지질 않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떤 사법적인 처리의 영역에 들어오는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사법 당국에 처리를 해야겠죠. 이제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 어떤 불명확한 또 허위라든지 이런 경력들이 문제가 되니 네. 이거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시각을 봐야 된다. 왜냐? 윤석열 후보는 사실 이제 공정의 가치 때문에 결국 대선 후보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그만큼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의 문제도 나는 엄격히 처리한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를 버텨주는 중요한 힘인데 이 힘이 상실돼 버리면 대선을 어떤 면에서 보면 돌파할 수가 없죠. 이제 그렇다면 그런 걸 한다라면 저는 아마 빠른 사과 그리고 또 이 토달지 않는 사과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본인 아들 문제에 대해서 일체 토를 달지 않고 사과하는 거 저는 그건 뭐 여러 가지 배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과를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사과 내용 저희가 모아봤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오공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그 눈높이와 그 수준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뭐 저나 제 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뭐 사과를 나중에 드린다, 지금 드린다가 아니라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윤 대표님, 네. 이 지금 이제 우리 영상을 봤는데 글쎄 뭐 사과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보면은 좀 거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뭐 전두환 씨 옹호 논란에 대해서 처음에는 곡해하지 말아라 뭐 이랬다가 뒤에 가서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인스타그램에 또 개 사과 논란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국민들이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몰랐다라고 했다가 또 사과를 한다든지 뭔가 좀 거치는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뭐 정치 초심자이기 때문에 이 사과를 할 때의 그 판단 기준이 말한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듣는 국민이 기준이 있거든요. 나는 아무리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다고 해도 국민이 그렇게 들으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서는 사실이 아니라 인식이 중요하다.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인식이 인식. 중요하다. 국민이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뭐 광주 얘기나 5.18 얘기, 전두환 얘기나 여러 가지 노동법이나 문제 그 뜻은 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국민들이 그거 갖고 일부 국민에서 상처받았으면은 그거는 인식의 문제다. 그래서 사과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정치에서는 그 사실하고 인식하고 차이 또 하나는 사과하고 해명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사과하고 해명하고 둘 다 잘못됐다기는 한데 사과는 내가 잘못했다는 거고 해명은 그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사과하고 해명하고는 다른데 지금 사과를 안 하고 자꾸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일이 자꾸 커지는 거죠. 또 하나 사과 중에서 제일 피해야 될 게 조건부 사과거든요. 예, 나는 억울한데
그때는 다 그랬어. 이런 식의 사과를 하고 있어요. 사과의 종류도 상당히 많군요. 그렇죠. 사과가 먹는 사과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오죽했으면 가톨릭에서도 고해성사라고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예, 철푸덕 엎드려서 신부님한테 앞에서 하는 게 그게 고해성사입니다. 근데 김건희 씨 며칠 전에 얘기할 때도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과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여권의 기획공세가 부당하지만 늘 죄송한 마음이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더 알아보고 사과하겠다. 이게 앞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 김건희 씨 사과도요. 이렇게 사과하면 돼요. 제가 옛날에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학식도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제가 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알아보니까 이런 거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공개하고서 판단은 국민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판단도 미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모든 걸 드러내놓고 국민들의 판단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선대위 국민의힘의 선대위하고 공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대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시간 끌기.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라는 드라마도 앞에 그 프롤로그가 길지 않아요. 바로 본 게임 들어가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빨리 본론부터 들어가야 돼요. 국민들은 지금 마음이 바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요. 이 경쟁자하고 비교하는 얘기가 덜어 나오더라고요. 경쟁자 이재명 후보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재명 후보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왜 다 환수하지 못했느냐, 왜 민간의 저런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그 자체도 저희 책임이기 때문이죠.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쎄요.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비교가 좀 되시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논평은 하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후보자의 배우자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김건희 씨하고 교감이 있다는 걸까요? 이게 교감이 지금 보니까 사실 이제 예전에 경선 때부터 이걸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견해들이 캠프 내에서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이분들이 정치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라서 네. 특히 김건희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서 갑작스럽게 남편이 좀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언어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만 하더라도 남편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논리나 어떤 대응 방향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 대중들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집중적으로 비난받는 경우는 사실 처음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당황스럽고 본인도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 대선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후보자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뽑는다, 국모를 뽑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그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역대 선거에서 보시면 이 가족들의 리스크가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자원적이 많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 앞에 모든 것 드러내놓고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를 노출 안 시키면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또 이걸 허락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그 나오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당연히 이거는 정치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죠. 근데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퉁퉁 터지니까 지금 캠프 내에서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뭐 대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뒤늦은 대응이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책임은 후보한테 있습니다. 후보가 사실 본인이 정치를 할 때 이거는 가족들 간의 동의를 얻어서 이건 어쩔 수 없다.
나와서 어떤 검증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부인한테 설득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방치하다가 이제 터지니까 문제가 또 당에서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허겁지겁 당에서 지금 뭔가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김건희 씨대로 언론사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또 설명하니까 그 당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제 이런 우왕좌왕하는 것 속에서 이미지만 실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치했던 문제가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당에서 이제 개입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작 했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당에서 이 차원을 스스로 검증도 해보고 당에서 밝힐 건 밝히고 저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 교수님 지금 뭐 김건희 씨 보면 기자들 앞에서 뭐 이렇게 뭐 송과자 사과한 입장도 나타냈고 그리고 기자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언론에 지금 나오고 네. 그런 상황이면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논란도 되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현정 의원 얘기대로 그런 상황이면 이제는 대선 후보 부인이기 때문에 당과 어떻게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할 법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김건희 씨 자체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무슨 팀을 만들어도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 같아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왜냐하면 개인의 삶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김건희 씨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뭐 정확하게 어떻다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으면 허위 조작 또 위선적인 경력이라는 문제란 말이죠. 이 논란이에요. 지금. 네, 논란이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의 삶은 어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결혼 전, 결혼 이후에도 뭐 2013년 결혼 이후에도 안양대학인가 또 같은 이력 경력서를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럼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부인, 영부인이 될 사람은 어떤 개인적인 삶을 살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그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부인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대통령 권력을 다 갖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권력의 일부에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그게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권력 남용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고 또 외교 사절로 또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되고 공적 영역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건희 씨의 문제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개인의 삶에 대한 문제예요. 이번에 터진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자기가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네. 다 누구나 살아온 삶이 있어요. 그럼 그건 자기 공적 영역에 갔으면은 그걸 밝혀야죠. 밝히고 비판받을 거 있으면 비판받고 공적 영역에 대통령 후보의 지금 부인 아니에요. 그러면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받고 네? 그리고 이런 대중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평가 안 받고 계속해서 뒤에 숨고 그러다가 어떤 기자가 하다가 계속 전화 안 받다가 어떤 사람이 전화하면 또 받고 네? 저는 이거 대응팀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갈수록 이 문제는 미궁에 빠질 것이고 김건희 씨가 대중 앞에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날수록 이 문제는 증폭되겠죠. 유튜브 채널에서도 얘기할 테고 또 언론사 기자들도 지금 취재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취재를 할 테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저는 정직하게 푸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과도 윤석열 후보가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게 전 김건희 씨가 나타나서 얘기해야 돼요. 직접 얘기해야 그렇죠. 된다. 자기 개인의 삶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언론사 인터뷰 나온 거는 지금 자기가 대학에 들어갈 때 각종 그 경력이라든가 이력 부분에 대해서 허위 위조 날조한 거 아니라는 지금 우려가 있고 그런 보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실제로. 뭐 그렇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난 아니다. 그리고 했으면 왜 했다. 그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변명이나 근거를 냈을 때 여론과 배치된다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난 그렇게 안 살겠다. 앞으로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과 향후 미래에 대한 자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정직하게 다가간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부분 이해할 거라고 보여져요. 자꾸만 저렇게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돋보이려고 했다. 아니 세상에 말이죠. 대학에 강단에 가서 학생들 가리키는데 허위 위조 경력 갖고서 겸임 교수 시간 강사가 돼서 가리킬 그 학생들은 뭡니까?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대학에서 그 학생들은 뭐고 그 교수한테 학점을 받는 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한두 개 대학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서
자기 개인의 삶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제가 뭐 김건희 씨의 삶 문제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미술 기획전 문제도 그렇고요. 미술 대상 수상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대학 교수에 대한 그 경력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게 다 상류 사회거든요. 이 상류 사회의 부분에 대한 뭔가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방송에서는 참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전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 미술 세계 대전에 대해서 수상하지도 않은 걸 수상했다고? 그 삼성 리움 미술관이라는 것은 국내의 유수한 진짜 베스트 화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유영하 교수가 설명했던 부분 이게 좀 최근에 또 어제 오늘 해서 새롭게 대두되는 의혹인데요.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한림 성심대에 2007년에 제출한 이력서를 보니까요. 1995년 5월에 미술 세계 대상전에서 입상을 한 경력을 기재를 했는데 보니까 당시의 당선자 명단에는 김건희 씨 이름이 없더라라는 의혹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2003년 미술전시회에 제출했던 이 전시회 경력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3년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를 했다라는 경력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전시회가 삼성미술관에서 열린 적이 없더라라는 의혹입니다. 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대회 수상 관련해서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고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시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분당에 분당에 쇼핑몰이 있었는데 그때는 미술계에서 이 장소를 삼성미술관이라고 불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윤 대표님, 네. 조금 전에 유영하 교수가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해드린 해명은 김건희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직접 한 얘기입니다. 네. 해명이 됐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모호한 해명이 아니냐. 좀 확실하게 좀 근거를 갖고 좀 오픈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본인의 직접 합법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 거죠. 지금 나오는 얘기가 한림성심대에 2001년,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그때 이력서에 미술 세계 대상전 입상을 했다 하는데 지금 뭐 명단에는 없다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는 2003년에 삼성미술관에서 전시 경력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리움 삼성이 아니고 그 한남동에 있는 리움이 아니고 분당에 있는 삼성 프라자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백화점에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소상하게 팩트 체크는 좀 할 수 있게 본인이 설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김건희 씨한테 좀 세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모든 거는 한꺼번에 신속하게 오픈해라. 하나하나씩 양파처럼 나오면은 굉장히 엄청나게 커져요.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복리이산 하는 것처럼 이 커져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드러내놓고 모든 거를 봐라. 그리고 태도를 본다, 국민들은. 태도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하느냐.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하게 하고 사죄하고 밝히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모면하려는 태도냐 아니면 진정으로 사과하려는 태도냐. 진정으로 사과하는 태도면은 오히려 상대방한테 역풍이 불 수도 있다니까요. 이재명 후보한테. 그렇죠. 적벽대전처럼 동남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소상하게 밝히려는 그 노력이 꼭 불리하지만은 않다. 그리고 그 선대위랑 꼭 공조를 해라. 그래서 말을 좀 맞춰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루 빨리 좀 의사소통을 당내에서 해가지고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3대 리스크는 가족, 예? 그리고 측근, 그리고 본인의 입. 이게 3대 리스크예요. 이재명 후보의 또 리스크는 거기도 가족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진정성 문제. 예? 그리고 또 혼자 다 하려는 만기 칠라명. 이게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에요. 그 약점이 앞으로 한 80일 남았으니까 두 후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저는 대선 승패가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두 후보가 똑같이 세 가지 약점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김건희 씨 허위 이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요, 법적 고발에 나설 것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는 후보가 아니다라고 누차 강조합니다.
심지어 영부인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누가 영부인 뽑는 선거라고 했습니까? 오늘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씨의 학력 및 경력 위조 사건이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 고발 등 여러 조치들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 의원님, 요 얘기 하나 좀 짚어보면 어느 정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 뭐 이런 얘기로 봐도 되나요? 글쎄 뭐 이제 찾고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대선전에서 이런 이제 공방들은요. 사실관계는 저는 썩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양쪽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 삼성미술관이냐, 리움미술관이냐 뭐 이런 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문제는 이거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단적인 예로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이 이제 뭐 빨치산을 했다 뭐 등등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상대방에서 그렇게 많이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그럼 제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딱 이 한마디로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랬었죠. 오히려 그걸 제기한 상대방이 더 공공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도 보면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렇다고 해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김건희 씨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혼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뭐 영부인을 따로 지금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시는 거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니까 반성하고 좀 사과하면서 그런 모습을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재명 후보도 이 당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고발에 대해 좀 자중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렇게 법률적으로 공방이 되어버리면 본인의 지금 아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두 문제가 같이 가버리면 이게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두 개 다 똑같이 그렇게 가버리면 이게 선거 자체가 완전히 가족 검증으로 가버려요. 그거는 누구도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시점에 김건희 씨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느냐, 그 사과의 양식과 형식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저는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 측에 볼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또 아들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카드는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차피 저는 정치적인 공세와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아들의 도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도가 의혹 보도가 나오고 곧바로 사과를 하기도 했었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보니까 유 교수님 네. 당사자 아들도 직접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글쎄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그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그래도 그런 유혹에 빠졌다고 할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상습적인 도박을 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사회에서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도 사과했고 그리고 아들도 속죄문을 올렸죠. 속죄문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교육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법적 처리까지 받겠다. 이미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걸로 얘기가 되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대응을 잘 한 거죠. 대응을 잘하고 정직하게 다가간 건데요.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실제로 모든 전 언론과 또 이 검증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온 개인의 삶이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자기가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 아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정직하게 돼야 되고 저는 뭐 김건희 씨도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 정직한 태도를 대하고 그것을 그대로 대중 앞에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올바른 자세인 거고요. 그리고 공공 영역에 나왔을 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있냐. 거기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고 검증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럼 국민의 몫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대표님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 이 사과하는 모습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아들의 형사처벌도 지금 감수하겠다 이런 입장도 담겨 있잖아요. 네. 보니까 지금 고발장까지 접수가 됐어요. 네. 만약에 이게 도박 혐의로 만약에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글쎄 이거는 더 큰 악재인가요? 뭐 또 다른 문제인가요? 어떤 건가요? 간단한 그 분석으로 볼 때는 뭐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불법 도박을 해서 만약에
형사처벌까지 받아서 있다면은 악재는 틀림없겠죠. 더구나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얘기는 좀 오래전 얘기들이 많잖아요. 20년 전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우리 이재명 후보 아들 불법 도박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 출마한다는 얘기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성남시장 때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악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저는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세상에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들, 자식 그중에서도 아들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 그런 분들 과거에 좀 여러 많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 홍삼 트리오 셋 다 감옥 보냈잖아요. 자식 안 돼요. YS도 그랬잖아요. 세상 저도 뭐 아들 있지만 뭐 하는지도 몰라요. 세상 부인, 와이프 그것도 통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건 윤 대표님만 그러신 네, 저도 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밝히고 사과하고 하면은 아 그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태도를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인식이 태도 거기에서 뭐 거짓말하거나 여러 가지 가면은 이게 오히려 더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 역대 자식 문제하고 그 부인 문제로 가장 치명타를 입어서 낙마한 사람이 이해창 후보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 입구 할 때도 대쪽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에 손상이 갔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좀 못했어요. 그때 뭐 병풍 김대엽이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그 엉터리로 제보하고 터뜨린 게 나타났지만 선거는 다 끝난 다음에요. 버스 떠나간 뒤에.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는 무슨 사건이 있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저는 속된 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구속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저는 악재라고는 저는 안 봅니다. 그게 오히려 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저기 자기 자식도 과단성 있게 저렇게 하네. 나중에 대통령 되면 더 잘할 수 있겠네. 저는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국민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정 의원님, 네. 이 아들 관련해서 지금 도박뿐만 아니고 또 다른 의혹도 좀 불거져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좀 악성입니다. 이게 사실은 2019년, 2020년 같으면 이재명 후보가 그때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해서 본인이 소송에 계속 문제가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계속 지금 사실은 이제 법정에 나가서 그 싸움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또 아들은 이제 불법 도박을 했고 또 거기에 내용에 지금 상습 도박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성매매 이 문제까지 있거든요. 이것 또한 지금 보니까 이제 작년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뭐 등등 이럴 때 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해서 이게 지금 이제 특히 이분이 뭐 나이가 어리거나 이렇게 청소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29입니다. 이제 이거는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이제 예전에 보면 이 불법 도박한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도 하기도 했어요. 그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신의 자녀의 이 불법 도박 문제는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재명 후보가 결국 본인이 행정은 잘한다 했지만 대장동 문제 터졌어요. 결국은 뭐냐? 행정 잘하는 거냐? 또 이제 본인이 이제 대중들한테는 가정이 화목하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불법 도박들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까지도 이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히 또 이게 성매매 문제가 이게 만약에 지금 본인은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의 뭐 마사지 업체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후기를 남겼던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집이 뭐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이제 후기를 달고 또 딴 사람도 달고 뭐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예전에 글 남긴 게 한 2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지금 본인은 다 삭제를 해버렸는데 이미 언론사에서 다 캡처를 해놨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공개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일부분이다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내용이 조금씩 공개가 되면 이게 상습 도박도 문제지만 만약에 이제 성매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또 된다라면 이것도 제가 볼 땐 감당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공안이라고 하니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도박 자금 출처도 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도박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대개 한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아요. 자금이라고 할 건 없고 이제 한 번에 뭐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찾아서 그 사이버머니라고 하나요? 사서 한 모양인데 하여튼 기간이 꽤 길고 그 사이에 잃은 게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 근데 지금 보면요, 이 도박 문제도 그렇고 지금 또 새롭게 나온 뭐 성매매 의혹도 그렇고요. 예. 이게 이제 아들이 본인이 직접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이 커뮤니티 글이 발단이 돼서 이제 불거진 논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예. 이 아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대위 측에서도 네.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히 했으니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언론 보도 의혹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단은 금물이겠습니다만 글쎄 앞으로 어떨까요? 이런 유사한 일들 계속해서 좀 일어날까요? 어떨까요? 뭐 일어날 수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예단은 금물이니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것을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아들도 이미 성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는 자기 아버지가 지금 여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현재를 봤을 때.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반추해야 되는 거죠. 반추하고 기꺼이 다 드러내야 된답니다. 드러내고 아까도 김건희 여사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드러내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김희경 씨도 자식이 그렇게 됐어요. 그럼 부모로서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키웠는지 관리 교육을 시켰는지 이 문제도 결국은 다 드러내고 결국은 대중들에게 저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네.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선거라는 유권자의 중요한 선택권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자세라는 거죠. 또 감추고 이것은 나중에 한다. 아니다. 반박하고 뭐 야당의 공세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 이재명 후보가 지금 취하고 있는 자세 되게 지금도 인터뷰할 때 그냥 소탈하게 얘기하잖아요. 있는 대로. 저런 자세를 저는 꾸준히 3월 9일까지 견지해 나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하여튼 윤석열 후보가 될지 이재명 후보가 될지 누가 대통령이 되겠지만은 뭐 제3의 단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서도 항상 저런 자세를 정직하고 국민에게 평가받고 국민에게 심판받는 자세 이런 거를 계속 가져가. 그거는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좀 한 개인의 삶에 대한 문제고 가치관에 대한 문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 소탈하다는 표현은 우리 유영하 교수 예. 개인적인 좀 생각인 것 같고 예. 뭘 거르는 거 없기는 거르는 게 소탈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없긴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요 지금 이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와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뭐 도덕적인 문제 또는 청소년기 일탈 행위가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된 분이 현실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말로써 뭐 사과 쇼로 모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들 뭐 사과한다, 뭐 치료받게 하겠다. 이 말은 또 뭐 형사처벌을 받으면 책임져야지. 그건 다 하나만한 이야기거든요. 다만 성인이 됐다면 성인 아들로서의 또 독자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독자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문제, 이 네거티브 공방을 너무 크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거티브로 이게 가면요. 절대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거티브에 서로 함몰되는 것은 좋지 않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네거티브 공방으로 너무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표님. 네. 이 보니까 김병준 위원장뿐만 아니고 금태섭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이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견임을 전제로 올리긴 했는데 당사자가 관여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의 개인 문제를 소재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이제 보이실 텐데 김병준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그리고 금태섭 전략기획실장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네거티브 자제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런 얘기 나오는 거는 뭐 바람직하죠. 지금 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선 후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로 가자, 용서와 화합, 그 미래를 보는 AI 시대에 미래를 보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정책 공약은 안 보이고 보여줄 게 없으니까 서로 네거티브 위주로 지금 빠지잖아요. 그래서 후보자, 부인, 아들 뭐 이런 문제로 너무 빠져드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완전히 그걸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세계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데는 그 가족도 또 어느 정도는 또 보거든요. 그걸 보는 것도 완전히 그걸 나쁘다 이렇게 또 배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국에도 바이든이라든지 저 여러 가지 대통령들, 트럼프 대통령들 가족 간의 문제가 항상 대두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도껏 하느냐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어떻게 몸통이 꼬리가 몸통을 지금 흔드는 꼴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팩트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알게는 해드려야 된다. 국민들이 그 대신에 판단은 국민들이 할 수 있게끔 그건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그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네거티브는 선거에서 민주주의 선거에서 그걸 뭐 배관시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은 거의 네거티브가 선거운동의 100 중에서 한 90 정도가 지금 네거티브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좀 여야를 막론하고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내년 3월 선거에 투표율이 저는 요새 최근에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졌었거든요. 네. 이게 여도 야도 다 싫은 투표가 돼서 자칫하면은 중도나 온건한 분들이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야당에서 저런 제기되는 저런 논란은 저는 뭐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민주당의 목소리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저희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요. 이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저희 후보자의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의 또 이런 어떤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까 이걸 황급히 막기 위해서 또 한 거 아닌가. 오히려 저희가 거꾸로 사과하는 대신에 다른 사건, 여당의 후보의 어떤 새로운 의혹으로 이걸 덮으려고 했던 의도가 야당에게 있었던 것 아닌가. 선출직에 대한 검증은 뭐 그 선출직 권력의 크기와 비례를 하는데 특히 선출직의 배우자는 공적인 영역에서 직접 활동을 하잖아요. 본인 다음으로는 선출직 배우자는 굉장히 검증을 좀 세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냐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사실상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하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만 부인만큼 배우자만큼은 아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쨌든 이 대선 기간에 지금 이제 검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검증이라는 차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응 방식에서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공세를 높이는 상황이란 말이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김병준 위원장 얘기도 들었지만 네거티브를 자제해야 된다. 조금 대응에서 자제론이 좀 나와요. 이걸 봤을 때 민주당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무슨 이제 한 택시 기사의 전원까지 이제 전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일부에서는 뭐 이거를 계속 김건희 씨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쪽이 공격하면 할수록 그럼 이쪽도 당연히 이재명 후보 아들 공격하겠죠. 이렇게 되면 뭐 간단치 않게 서로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군 먹문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텐데 뭐 두 사건을 우리가 뭐 정확히 어느 정도 따져서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사건 다 상당히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서로 간에 결국 이 사건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문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조금 너무 심하게 가면 오히려 되치기 당한다. 이런 우려가 있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계속 이 아들 문제를 하다 보면 또 김건희 씨와 똑같은 문제잖아요, 사실은. 어떤 이 성격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본인들도 결국은 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만큼 상대방이 공격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쪽에서도 대응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서로 이거 상처난다. 그러면 거기서 아마 저는 마무리되리라고 봐요. 그건 아마 이제 앞으로 조금의 아마 시간을 경과되고 이제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또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죠. 지금 뭐 상황을 보면 서로 간에 사실은 지금 포지티브 방식, 즉 긍정적인 방식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뭔가 공약을 내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잘 안 먹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도 지금 여론사를 보면 상당히 많이 이제 뭐 정말 붙어 있는 상황이고 뭐 거의 오차범위 네, 내에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유혹도 있는 거죠. 조금 이렇게 네거티브 해보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으면 그게 또 이제 하면 또 공격을 또 세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이제 이게 지지율이 많이 격차가 나면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하나하나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 근데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둘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이런 공격은 저는 뭐 조만간 자제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조금만 있으면 이제 국민들이 더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 내용 자체가 보면 국민들도 짜증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자꾸 진행이 되면 뻔히 아는 내용인데. 자, 지금까지요 저희가 여야 대선 주자들의 이 가족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쭉 얘기를 해봤는데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제 이제 MBN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지지 후보를 결정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국정 운영,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보겠다라는 부분이 28.9%, 정책과 공약을 보겠다라는 응답이 19%인 반면에 후보의 배우자도 보겠다라는 응답은 3.8%였습니다. 자, 반대로요. 넥스트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가 또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에 60.4%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두 가지 여론조사 저희가 봤는데 상당히 극과 극이에요, 답변이.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극과 극이지만 서로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보는 거하고 찍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아하. 예, 국민들이 볼 때는 SBS는 60.4%가 배우자, 가족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보긴 봐요. 근데 찍으러 가서는 MBN 조사에 하면은 3. 몇 %죠? 3.8%. 배우자, 가족을 보던 3.8% 비중밖에 없는 거예요. 찍으러 가서는 앞으로 5년간 나라를 어떻게 꾸려가고 이 나라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책 공약, 지금 경제 문제 이거 해결할 사람이 중요하지. 이거 가족 문제 물론 보기는 보지만은 보는 거랑 찍는 거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네거티브 선거한다고 저 응징 선거잖아요. 응징 선거. 상대방이 나쁩니다가 지금 선거 캠페인이에요. 저쪽 무조건 반문, 이쪽은 무조건 정권 재창출, 서로 그냥 삿대질만 하는데 정작 국민의 마음은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미래를 누가 책임져 줄 거야. 이거니까 빨리 선거 그 캠페인 전략을 양당이 수정해야 된다. MBN 조사가 맞습니다. 네. 우리 프레스룸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시는지 궁금합니다.